66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상식 밖의 고사성어. 저자 최미연. 출판일 2023년 8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고사성어를 알아보자. 책 소개. 천고마비가 저기 쳐들어온다는 경고의 뜻이라고? 익숙한 네 글자에 숨겨진 180도 반전의 지혜. 생각을 뒤집는 고사성어의 비밀. 알수록 신기한 옛말의 숨은 흔적 찾기. 한자어는 여전히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영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오늘날 일부 청년들은 한자로 된 숫자를 읽지 못하고 자라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보다 어려운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각각의 고유한 역사와 유래를 담은 한자어는 단순한 말이 아닌 우리 삶의 철학이자 태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 선조들의 지혜를 단 네 글자로 담아낸 말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가치 있는 고사성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의 숨겨진 반전의 뜻과 유래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젊은 세대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서 원래의 뜻과 정반대 혹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소개하며 원뜻과 현뜻의 차이를 통해 삶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옛말의 상식 밖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막연하게만 느꼈던 세상의 이치나 인생의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천 년을 살아남은 글자의 지혜, 옛말의 잃어버린 뜻에서 찾는 통찰. 한 장에서는 반전의 고사성어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흔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살아남다는 뜻으로 쓰는 구사일생은 사실 살아남은 안도가 아니라 죽어도 꺾이지 않는 결연한 의지를 뜻한다. 가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천고마비에는 살찐 말들을 잡으러 올 적군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고 세상 어디에도 적수가 없다는 뜻의 천하무적은 권력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왕의 통치술에 관한 표현이다. 이처럼 특정한 상태를 지칭할 때나 쓰던 옛말의 원뜻을 건져 올림으로써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삶을 넘어 죽음 이후에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보다 그 밑에 도사린 치열한 투쟁과 분투의 역사 속으로 안내한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보아야 할 것, 진정한 우정부터 나를 대하는 방법까지. 두 장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도리란 무엇인지 전한다.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자랑할 때나 쓰이던 간담상조나 중마고우 안에 어떻게 허례허식과 권력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일컬을 때 쓰는 일거수일투족에는 어떻게 취업을 앞둔 절박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저자는 생생한 유래와 이야기로 풀어낸다.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적인 덕목보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데 골몰할 뿐이다.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되고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읽는다면 오늘날 얇디 얇은 인간관계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터운 인연을 맺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의 순간마다 필요한 자세, 인생의 모호함을 딛고 의연하게 나아가기. 세 장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혜에 대해 알려준다. 성공 후 명예로운 귀향을 가리키는 금이환양이 섣불리 고향에 돌아옴을 경고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는 사실을 통해 선택에는 그 시기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 재능의 특별함을 강조할 때 쓰는 낭중지추는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잡으려던 간절함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전하며 재능과 기회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당장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선조들의 오랜 깨우침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선택을 마주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말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관점을 발견하기. 네 장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핵심을 보고 나만의 관점을 갖는 법을 말한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을 일컫는 마이동풍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외면받았던 서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며 말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고민해본다. 또 뻔뻔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철면피에는 본래 공정함과 강직함을 칭송하는 뜻도 담겨 있음을 밝히며 올곧은 신념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듯 우리가 쓰는 뜻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고사성어를 통해 이 책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관점을 갖기 위한 지혜를 선사한다. 책에 정신이 팔려 있음을 일컫는 독서망향에서 책이든 노름이든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원뜻을 건져 올림으로써 이 책은 사회의 틀에 맞추기보다 나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
오래된 말에서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이 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천년의 이치를 담아낸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최미연, 한문학자.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당대 왕부 문학관의 변천과정과 시가 발전에 대한 역할 등의 논문을 썼고 중국의 시가문학이나 고전에 반영된 사회 현상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에필로그, 익숙한 고사성어에 숨겨진 반전의 지혜. 고사성어는 옛날에 어떤 이야기 고사를 한마디 말로 집약한 성어 표현이다.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겪은 이야기를 그에 맞는 적합한 말로 요약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대와 상황만 다를 뿐 고사성어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내 글자로 이루어진 표현에는 반드시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자의 표현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담고 있는 이라는 내용물이다. 아름다운 그릇에 볼 만한 내용물이 잘 담겨 있어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한낱 쓸모없는 물건이 되기 십상이다. 꽤 쓸만한 실용적인 것으로 거듭나려면 여기에 어울리는 빛깔과 향기를 더해야 하는데 이것은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고사성어도 마찬가지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성어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인지 특히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도 꺼내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오래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데다 한자로 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반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그릇이 될 것이고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고 감상하고 광을 낸다면 마음에 쏙 드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고사성어의 특징 중 하나는 짧은 말로 긴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생겨서 앞으로도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일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나중에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한다고 길게 설명해야 할 때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네 글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고사성어는 보편적인 교훈이나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한다는 말의 경제성과 간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사성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사성어가 어려울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자를 필수로 배워야 했던 세대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말들이 한글을 주로 쓰는 세대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으로 다가온다. 즉 고사성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한자가 외국어처럼 낯선 장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고사성어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고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남들에게 반면교사나 교훈이 될 만한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쉽게 핵심적인 네 글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살면서 배우고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 보니 옛날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시의적절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처음 생겨날 때의 뜻과 정반대 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에 대해 풀이했다. 예를 들어 천고마비가 쓰인 기록을 보면 원래 표현하려던 뜻이 있는데 지금은 원뜻이 사라지고 가을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만 남아있다.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된 데에는 앞뒤에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한 채 사용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원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된 것이다. 전체 문맥에서 파악하지 않고 일부 글자만 선택적으로 고르는 단장치의로 인해 원래의 뜻과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뜻이 새롭게 덧붙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언어는 시대를 반영한다. 불과 10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사용하던 말이나 표현을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없던 신조어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언어도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말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고사성어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굳건하게 견디면서 살아남았다. 고사성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 없이 그저 말 형식뿐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내 글자의 표현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사성어의 진짜 힘이다. 그러니 어렵다거나 낡은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고사성어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 중에서 원래의 뜻과 현재의 뜻 사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골라 풀이한다. 성어가 낯선 독자에게는 새로운 학습이 될 것이고 성어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는 비교하는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뜻과 현재의 뜻을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미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나 시사점을 전하고자 했다. 고사성어에 숨겨진 상식 밖의 의미를 알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색되고 잊혀온 일상의 지혜를 복원하고 현재의 뜻과 원래의 뜻을 비교하면서 삶의 풍경을 다르게 보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습적으로만 사용하던 고사성어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맥락과 깊은 뜻을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세상의 이치나 인생의 교훈에 대해 한층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고사성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삶의 지향과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옛 사람들의 경험을 현재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곧 아는 것을 실천하는 지행합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자나 성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이 한자 교과서를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아낸 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구사일생. 구사일생은 말 그대로 9번 죽다가 한 번 살아나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한자에서 숫자 9는 가장 큰 수인 최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사는 꼭 9번이라기보다 죽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원래 모든 생명체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음으로 일생일사한다. 이와 대조되게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나 어려움에서 살아남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죽다 살아났다거나 가까스로 살아났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죽음에 버금가는 극한의 위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안도할 만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 구사일생은 행운이나 안도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슴 가득 차오른 억울함에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 단오절의 유래가 된 사람이 있다. 그는 구론기원전 약 339에서 278이라는 인물로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었다. 초나라의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인데다 뛰어난 재능과 수려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무슨 억울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구론은 당시 왕이었던 회왕의 신임을 얻어 삼려대부라는 직책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삼려대부는 당시 초나라의 3대 왕족을 관장하는 높은 관직이었다. 구론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구론의 순탄함도 딱 여기까지였다. 남의 능력을 질투하는 이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당시 궁정의 일부 대신들이 구론의 능력과 왕의 총애를 시기해서 왕에게 구론을 헐뜯는 말들을 꾸며내서 거짓 비방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비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왕은 결국 소인배들의 말만 믿고 구론을 아예 나라 밖으로 추방시켜버렸다. 구론 앞에 길고도 험난한 길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인생의 찬란함은 짧았고 긴 시련이 시작되었다. 구론은 회왕의 재위 기간 동안 나라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다. 구론이 국외로 추방당해서 유랑의 세월을 보내는 중 회왕은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외교전쟁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결국 타국에서 객사하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왕의 주변의 아첨꾼들만 들끓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회왕의 아들인 경양왕이 즉위했다. 경양왕은 외국을 떠돌던 구론을 불러들여서 중책을 맡겼다. 아버지는 내쳤지만 아들이 복귀시켰으니 새 왕의 등장으로 구론의 재기는 물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론을 신임하는 듯했던 경양왕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론을 헐뜯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를 국외로 추방했다. 두 번째 축출이었다. 구론은 왕과 조국에게 2번이나 버림받았다. 게다가 버림받은 이유도 객관적인 근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 가득했던 소인배들의 농간과 그들을 믿은 왕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는 것쯤은 불보듯 뻔하다. 남방의 대국이었던 초나라는 회왕에서 경양왕을 거치는 동안 국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오래지 않아 결국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왕조 말기에는 어리석은 지도자인 홍군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사회적인 혼란이 왕을 어리석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왕이 무능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기가 무색할 만큼 정형화된 양상이 반복되었다. 설령 왕이 무능하고 어리석다 해도 현신과 충신이 있어서 보좌를 하면 그런대로 위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정의 현신과 충신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홍군 곁에는 항상 소인배와 간신 이진을 치며 왕의 눈과 귀를 가려서 판단력을 흐렸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왕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본인의 정치적 능력보다 중요하게 꼽는 것이 충간을 구별하고 인재를 적절하게 쓰는 용인의 능력이었다. 2번이나 내쳐진 구론의 처지는 참담했다.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고 돌아간들 반겨줄 이도 없었다. 떠도는 신세의 고립무원의 고독감이 몰려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론의 마음에 피어난 것은 억울함과 염려였다. 억울함은 충정을 바쳤지만 쫓겨난 것에 대한 분노였고 염려는 위태로워진 조국에 대한 애정이었다. 이제 구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가슴속의 억울함과 염려를 글로 풀어내는 것뿐이었다. 원래 문장력이 뛰어났던 구론은 축출당하기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 작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 구론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울분을 쏟아냈다. 당연하게도 그는 추방당한 후에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은 그의 대표작이자 중국 문학의 대표작이 되었다. 구론은 답답하고 처절한 심정을 표현했다. 길게 탄식하고 눈물을 닦아보지만
고난 많은 인생은 슬프기 그지없다. 내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비록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구로는 왕과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를 몰라주니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깟 어리석은 소인배들로 인해 고결한 뜻이 꺾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구론이 비록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한 말에 대해서 후대의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유량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비록 9번을 죽고 한 번도 살아나지 못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소의 원문에는 구사만 있고 일생은 없지만 유량의 풀이에서 일생이라는 표현이 더해져서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나왔다. 구사일생은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죽어도 후회 없다는 뜻이다. 그는 진심과 충절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억울함과 그럼에도 마음 바꿀 뜻이 없다는 굳건하고 고결한 의지를 글로 남겼다.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소의 구절은 구론의 성격과 생애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문장이다. 구론은 결국 스스로 강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 당시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구론을 물에서 건져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단호의 유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비록 쫓겨났을지언정 조국에 대한 불변의 애정을 품었던 구론을 지금도 애국시인으로 칭송한다. 천고마비.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 등화 갇힌 가을을 뜻하는 말들이다. 해가 갈수록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다. 사계절을 자로 잰 듯 균등하게 나눌 도리는 없지만 봄과 가을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가을의 깨끗한 하늘, 풍성한 구름, 청명한 공기는 계절의 축복이다. 가을을 흔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노푸르게 보이는 하늘 아래 온갖 곡식이 있는 가을철을 말한다. 아름다운 가을 들판 위에서 말들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참으로 한가롭고 평화롭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조만간 닥칠 두려움을 느꼈다. 천고마비라는 표현은 당의 시인 두시먼 약 645에서 708의 시에 보인다. 중국 북방의 드넓은 초원에 가을이 찾아오면 뛰놀던 말들은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을 먹기 시작한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양껏 풀을 뜯어먹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다. 북방의 민족은 한랭하고 척박한 겨울이면 영양분을 잔뜩 비축한 말을 타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왔다.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조만간 닥칠 북방민족의 침략을 예견했다. 한 이후에도 북방의 접경지대는 남침하는 북방민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왕조의 중대사가 되었다. 미지의 적은 두렵다. 더구나 그 적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면 일전을 겨루기도 전에 두려움은 증폭된다. 그러나 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두려움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다. 한과 흉노는 200년간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쌓였고 더 이상 상호간 완전한 미지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포의 경험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을 하늘 아래서 풀 뜯는 말들이 중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곧 다가올 차가운 겨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천고마비라는 말도 이제는 달리 보일 것이다. 천고마비는 중국 민족과 북방의 민족의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 나왔던 당은 물론 이후 시대에도 국경을 맞댄 민족과의 투쟁은 끝이 없었다. 이제 천고마비라는 표현에서 그 장구한 역사의 서린 민족 간의 접촉과 투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이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일컫는다. 흔히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처럼 사소한 행동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거나 주시한다는 뜻으로 쓴다. 행동을 일일이 구속당해 옴짝달싹 못하는 압박감까지 느끼게 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 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부탁해야 했던 대문호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내 미래는 당신의 작은 손짓에 달려있다. 일거수일투족은 다르게 보면 요즘의 갑을 관계에 해당한다. 갑은 강자이고 을은 약자이며 갑은 힘과 지위가 있는 반면 을에게는 없다. 그래서 갑은 을을 부리고 을은 갑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갑이 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열쇠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심해진다. 이 대목에서 갑의 인격이 볼품없고 초라하다면 그야말로 갑질을 해댄다. 우리 사회가 자조적으로 갑을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힘과 지위가 동등할 수는 없다. 강력한 힘과 미약한 힘,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로 차등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히 고정적인 갑을 관계는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갑과 을에 끼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을과 병이 엄청난 갑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게 큰 힘이 있다면 나눌 일이고 지금 조금 모자라다면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한유는 물이 필요하지만 제 힘으로는 물가로 갈 수 없는 괴물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냈다. 물가로 데려다주는 일이 당신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니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간청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은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에도 들어맞는다.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몸이 뒤집힌 거북이, 틈새에 몸이 낀 강아지, 젖병을 놓친 갓난아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노인. 모두 누군가의 손길 한 번이 간절한 경우이다. 그 가벼운 손짓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 한 번 뻗고 발 한 번 내디뎌주는 것이 맞다. 또 내가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필요하다면 고민은 그만하고 한유처럼 당당하게 한번 청해보는 것도 맞다. 세상은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돌아간다. 힘의 공유의식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그동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어줬는지,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청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